제가 박명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되면 2010년도에 지구의 온도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표시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약간 그래도 빨갛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어디가 빨갛지 않나요? 저 위쪽이죠? 저희가 어디예요? 북극. 북극조차도 상온이 된대요. 이쪽에 약간 덜 빨간 부분, 여기 어디일까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영하 30도, 40도씩 하는 데잖아요. 거기도 상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지구가 더워져 봐야 얼마나 더워진다고.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 영상 40도까지 5, 60도씩 오르내리는 데서 견뎌온 사람들인데 지구온도 몇 도 올라간다고 뭐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조철호 박사라고 있죠. 그분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날씨하고 기후하고의 차이를. 기후는 품성이라고 하고 조 박사님 얘기가, 날씨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성이 안 좋은, 품성이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안 미쳐요. 선하고. 근데 화를 냈다, 웃었다,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분은. 그런데 품성은, 사람의 품성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사람 선해, 그 사람은 욕심 많아, 품성이잖아요. 그죠? 기후는 우리가 50도 60도씩 왔다 갔다라고,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날씨예요. 날씨. 기후는 평균, 날씨가 쭉 모아진 평균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36.5도가 평균 체온인데 2도만 올라가면, 38.5도 2도만 올라가면 거의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39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해요. 날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류 전체도 영향을 주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호주 산불, 북극이 녹는 문제, 우리 폭염, 이런 문제가 막 오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폭염 있었어요. 폭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폭염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어릴 때는 폭염이 있다 한들 하루, 아주 뜨거울 때 이틀, 이 정도 있었어요. 폭염이라는 게. 이러면 견딥니다. 하루 열대야 온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그런데 폭염이나 열대야가
4일, 5일 지속이 되면 사람이 죽어요. 누구부터 죽냐? 힘없고 약한 사람부터 죽습니다. 한 10년 전에 파리에서 폭염 때문에 2만 명인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이런 상황이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폭염이 우리 재작년에 여름 기억하시나요? 거의 살인적이었죠. 밤에 한밤중에 30도, 한밤중인데도 30도 미만은 안 떨어져. 잠을 잘 수가 없어. 여기에 지속되는 게 기후 위기인 거고, 만약에 폭염이 보름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후학자들의 얘기는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1.5도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더 올라가지 않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2050년이면은 아직도 한 30년 남았으니까 살살 준비하면 되겠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도는 누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적돼, 쌓여서. 지금 이미 1도가 올랐대요. 지난 100년 동안에.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류가 안정적으로 지구에 살기 시작한 시기부터 10만 년 동안 오른 온도가 1도인데, 지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도가 추가로 올랐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10만 년 만에 1도가 오른 거랑 100년 만에 1도가 오른 거랑은 매우 다른 거죠. 근데 그 1도가 왜 올랐냐?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석탄을 떼고 기름을 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때 발생했던 온실가스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온도가 1900년부터 1도가 올라갔다는 그거죠. 2050년까지 온도를 막아내는 게 아니라 당장 2030년까지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 쓰고 있는 대출량 50%를 감축을 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지 않으면 2050년에 1.5도를 넘어버릴 거다. 다음 저기 뉴스에 툰벨리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툰벨리가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한전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돈이 가서. 광명시는 민선 7기, 지금이 민선 7기예요. 박성원 시장이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기후 에너지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그린 뉴딜 모태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선 7기는 그린 뉴딜 모태도시가 맞을 겁니다.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기후 에너지과를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기후 에너지과를 만드는 데가 광명시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공무원과 시만 가지고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을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는 해야겠죠. 지금 광명시가 굉장히 퍼펙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괜찮다라는 회사들은 거의 다 아리백 선언했어요. BMW 선언했고, 벤츠도 선언했고, 구글 선언했고, 애플도 선언했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선언했고. 아리백이 뭔지 아시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뭐를 선언한 거냐면 2030년까지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100% 재생에너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납품을 받아서 뭐 이렇게 또 생산을 할 때 당연히 납품하는 제품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리백 선언하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출하잖아요, 다. 우리나라 기업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 못해요, 이제. 근데 이케아는 2030년까지 아리백을 실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를 갔더니 자기들은 지난 연말에 그거 수정 발표했대요. 아리백을 2030년까지가 아니고 2025년까지 하겠다. 뭐 저는 광명 산업도 이케아 일 때문에 며칠 전에 처음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머릿속에 이 기후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고. 이윤추가 목적인 기업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스스로 옥상에 1000kW 태양광을 깔았어요. 이케아 소화동에 있는 이케아는 현재 자기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의 40%를 스스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을 해서. 그 밖에 이제 좀 규모가 큰 게, 노원정 수장에 1800kW급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시가 땅을 임대를 해줬고, 이제 민간 기업이 발전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광명에서 5488kW를 태양광이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과가 만들어지면서 작년부터 오늘 진행하는 이런 강사 양성교육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기후에너지 포럼 진행을 했고요. 수능교육도 작년에 진행을 했고, 토론회도 캠페인도 했습니다. 생기기는 2018년 9월달에 생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이제 2019년부터 가동을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올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걸로 많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전력 자립도가 의외로 높아요. 저도 기후 에너지과에 와서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명시 전력 자립도는 13%예요. 광명시에 발전소가 있나요? 어떻게 13%를 자립도라는 거는 광명시 안에서 뭐 발전을 해가지고
광역시에서 쓰는 전기 중에서 13%는 자가 스스로 조달한다라고 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도 5.16%나 돼요. 그러면 13%의 거의 뭐 반 가까이를 신재생 에너지에 발전을 하는 거죠. 도대체 광명에 발전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전소가 있더라고요. 소화동 저쪽 그 역세권 쪽에 삼천리에서 운영하는 열병합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이 소화동 일대 역세권하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지역 난방하잖아요. 지역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졌는데 거기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도가 높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5.16%까지 높은 이유는 그 열병합 발전소 안에 수소 전지가 있어요. 수소 전지 발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햇빛, 바람, 뭐 수력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고, 신에너지는 신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에너지인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수소 생산을 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 생산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국 수소도 화석연료다. 그러는데 지금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나오잖아요. H2O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는 굉장히 그린 에너지겠죠.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장성. 전기는 생산하자마자 소비가 돼야 돼요. 생산을 100을 했는데 소비를 50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남은 50은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베이스되는 발전은 수력 발전을 합니다. 수력 발전은 뭐 미천 안 들이고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수력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를 석탄하고 원자력을 하고 피크로 막 걸리면은 전기 사용량이 올라가면 가스 발전소를 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커버를 하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가지고 그 전기 사용량 충분히 생산을 해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일정하게 생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해가 뜨지 않으면은 햇빛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발전이 안 될 때 뭔가 커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할 거냐. 그 중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소라는 거죠. 전기가 남을 때 수소를 만들었다가 전기가 모자라면은 그 만드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에다가 발전을 하는 거.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면 전기 나오고 전기 생산되고 물 나와요. 물을 전기 분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광명시의 발전 비중은 이렇게 생각보다 높다. 사실 전력 자립도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거기서 쓰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문제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발전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겠죠. 우리나라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잖아요. 전기가. 전기 어디서 생산해요? 저쪽 서해안, 태안, 당진 거기에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왜? 화력발전소에. 거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거나 저 영광 아니면 저쪽 부산 위쪽 그쪽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안 쓰잖아요. 어디서 써요? 서울에서 쓰잖아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전기의 생산과 소비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다만 광명 한가운데다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거를 최대한 이치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민선 7기이 들어와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밑그림을 그린 작업입니다. 2017년도에 광명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되게 이런 계획은 전문 용역업체가 그냥 계획서를 짜요. 근데 처음으로 광명시 에너지 계획은 시민들과 함께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포식도 하고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다. 이때 만들었던 5개 부문의 49개 과제, 이 과제를 다 실천을 하면 그린 뉴딜이 거의 근접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목표치만 그림을 그렸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서는 없었던 거고, 이 계획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때 계획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사 과정을 끌고 있는 기후 에너지 센터에서 끌고 있죠. 그것도 이 계획에 나와요. 시민들과 밀접하게 같이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전담 센터가. 여기서 다 나와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계획을 다른 데라고 안 하겠어요? 다른 데도 계획을 다 세우는데 계획 세워서 용역업체가 이제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죠. 그럼 그 제출된 그 계획서가 캐비넷으로 들어가죠. 캐비넷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캐비넷에 꽂혀. 그게 끝이야. 근데 광명시는 캐비넷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기후에너지과 전담부서를 처음 세웠고, 기후에너지과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그동안 기후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뤘어요. 에너지 문제도 다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데서 했어요. 기후는 환경부에서 다뤘고,
에너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다뤘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도 기후는 환경관리과에서 다뤘고 에너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기후 문제를 갖다가 들여다보니 기후 문제가 결국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생기더라.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 기후 위기가 왔더라. 결국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쪽을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같은 곳에서 다뤄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죠. 원인과 결과를 한 군데서 다 다뤄야. 그래서 현재도 중앙정부에는 아직도 기후하고 에너지가 나눠져 있어요. 현재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로. 그런데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 군데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지금은 광명시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동의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했고, 사실은 아까 그 소개할 때 뭐 광명시에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생기고 뭐 이런 말씀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 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직이에요.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네, 센터의 역할은 소위 전문 용어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행정하고 시민하고 서로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 실제로 행정에서 쓰는 말도 한국말이고 시민들이 쓰는 말도 한국말인데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서로 눈높이가 달라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실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과 시민과의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 괴리를 메워줄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이 바로 중간지원 조직이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기후에너지 센터인 겁니다. 기후에너지 센터가 수도권에서는 광명시가 처음 만들었고요. 제일 처음 만드는 데는 당진이에요. 당진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가 제일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데가 당진이에요. 당진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그 핵발전소로 따지자면은 핵발전소 한 5, 6개 정도가 생산하는 전기를 당진의 석탄 발전소가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맨날 뿌옇고 맨날 미세먼지 천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고압선 지나가고 뭐 여기 당직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목소리가 더 이제 커지게 됐고, 반대부적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가 미안하니까 당진에 돈도 많이 내긴 내요. 그런 걸 재원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당진이 생겼고, 광명은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송전선 심하게 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최초로 생겼고, 센터장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우리 기후에너지 센터의 센터장님이 김영란 센터장님인데, 저는 공무원을 30년 했지만 그분은 환경과 기후 에너지 파트에 30년 시민운동을 하셨던 거의 이제 이 환경 파트 1세대 그룹을 어떻게 운이 좋아서 광명시에서 모시게 된 작년에 이제
이게 이제 광명시에서 했던 일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 잠재량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광명시에서 태양광 발전 최대한 하면은 얼만큼 발전을 깔을 수가 있느냐, 태양광 그거 조사를 한 거예요. 다 깔면 63.2메가와트를 깔 수 있다. 63.2메가와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많은 양은 아니에요. 광명시가 쓰는 전기를 퍼펙트하게 커버하려면 한 200메가 정도를 발전을 해야 됩니다. 200메가. 63.2메가 정도 깔 수 있는데 실제로 못 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대뽀로 다 깐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깔게 되면 우리 광명시 절벽 자립도는 18.4%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광명시가 왜 이런 거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게 아니고 국비 땡기다가 했다라는, 이것도 기후에너지과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으니까 국비 땡겨와서 이런 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이제 이거예요. 이것도 국비 땡겨서 한 겁니다. 광명시 돈 말고.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상 프로젝트예요. 뭐 한다라고 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린 거예요. 그때 가상을 했던 게 뭐냐면, 스피드홈에다가 태양광을, 스피드홈에 주차장 다 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다 깐다라고 가정을 하고, 깔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했던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민원이죠. 광명에서 스피드홈에다가 태양광을 실제로 설치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공청회 하고 의견 수렴하고 쭉 했어요. 반대 당연히 나오죠. 그 경륜장 스피드홈 그쪽 아시는 분들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아파트 한 채 딱 서 있는 거 있죠? 상호 아파트. 상호 아파트가 바로 경륜장 옆에 붙어 있어요. 상호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막 바로 데모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 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대한 의견을 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딱 들으니까, 그래 기후위기를 막겠다라는데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고, 우리 아파트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여기만 빼줘. 그래? 그래서 뭐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상호 아파트 바로 앞에를 포기를 해요. 여기를 다 깔았을 때 1800kW 정도가 깔려요. 근데 그 상호 아파트 쪽을 포기를 하면은 한 800kW 정도를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한 1000kW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 이해가 걸려있는 모든 그룹이랑 다 이제 협의를. 근데 이 가상 프로젝트는 사실은 스피드홈에는 영원히 못 간다,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또 바뀌고 나서 또 가서 설득을 하면 우리가 스피드홈을 망치자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주차장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차 대는 사람들은 훨씬 좋아해요. 안 뜨겁잖아. 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들어가 보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가 로얄석이에요. 거기 서로 되려고. 어차피 주차장은 차대는 데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직접 햇빛이 지열을 데우는 것도 막아주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건데 포기는 아니고 우선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도전을 이제 해야겠죠. 퇴직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아서.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다 가입하셨나요? 이거는 이게 유럽은 99%가 이 에너지 생산을 시민들이 해요. 시민들이 돈을 낸 협동조합에서 발전을 해요. 유럽은. 그래서 그 수익을 그 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덴마크 갔을 때인데 거기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풍력 발전기 때문에 민원 안 생겨요? 물어보니까 그쪽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왜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 어떤 민원이 생기냐? 시끄럽다고 생기냐? 그랬더니 전기가 남아가지고 발전기를 안 돌릴 때,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 민원이 생긴대요. 저 왜 안 돌리냐고. 그게 돌아야, 그 다 소유가 주민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게 자꾸 돌아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왜 자꾸 세워놔, 저거? 풍력 발전기가 제주도 가면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소리만 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소리 날 때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시끄럽지 않아요. 그게 막 힘차게 들어갈수록 오늘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결국 에너지의 생산 주체가 시민이 돼야 된다.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광명도 시민들이 돈을 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햇빛발전소를 세우자. 어디다? 공공시설 중에서 놀고 있는데, 관공서 옥상 이런 데다가 세워서 지금 이게 이제 1호기 광명 도서관 옥상 놀고 있던데, 거기 얼마 전에 준공했고, 2호기 하안도서관 옥상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곧 이제 발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죠, 통장으로. 지금 한 4% 가까이 수익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다 가시면 4% 준다, 이거 4%. 지금 4%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못 주는 때는 어떤 때 못 주느냐? 해가 꺼졌을 때.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몇천 년 해 안 꺼질 것 같아요.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얘기한 광명시 에너지 계획, 시민들과 함께했던 에너지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쿨루프 사업, 이거는 올해 한 사업이에요. 올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걸 쿨루프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뭐 도덕산, 부름산 이런 데 올라가서 시내를 쳐다보면 옥상이 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법에 녹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녹색으로 칠하는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다 녹색으로 칠해. 추측건데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산림 녹화 막 이거 엄청 했었었잖아요. 근데 옥상도 이제 녹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니 녹색으로 칠하지 않고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옥탑방 기준으로 최고 4도씨까지 열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쿨루프 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곳이 뉴욕이에요. 뉴욕.
혹시 코로나 사태 끝나서 뉴욕 쪽으로 혹시 가시게 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뉴욕 시내를 내려다보시면 옥상들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칠하게 되면 온도가 최고 4도까지 들어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온도가 들어올라간다는 얘기는 냉난방기를 덜 돌려도 된다라는 이야기고, 결국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결국 흰색으로 인해서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해내기 때문에 여름에 열대야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이거는 굳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옥상은 방수공사를 하거든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녹색으로 칠하지 않고 흰색 계열로 칠하면은 이런 게 되는데, 역시 광명시 돈으로 했을까요? 환경부에서 50%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7동 도시재생지역 센터마을 쪽에 일부 시공했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노약자 시설 옥상에 4,000평방미터 올해 시공을 했습니다.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이거 도덕파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제가 도덕파크 살고 있습니다. 이거 막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때는 기후에너지과 만들어질 거라고 뭐 조짐도 없을 때였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기후에너지과 발령난 거야. 하여튼 도덕파크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거는 전체로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화권 이렇게 지금 확산을 해서, 지금 광명권은 저쪽 현지네롤이라고 월드메리디안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지금 진행을 못한 아쉬움이 있고, 철산권은 도덕파크가 하고 있고, 하안권은 이제 하안 9단지 중심으로 해서 10단지 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고, 소화권은 소화 4단지인가 1단지인가 역세권 그쪽 이렇게 가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라는 게 똘똘 뭉쳐가지고 탄소를 낮추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마을 만들기 이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옛날 시골에 살던 그런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기왕이면 에너지도 줄이고 이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도덕파크 한 군데서만 한 거 가지고 소나무 5,693그루를 심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전기요금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절감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억이 굉장히 큰 돈 같은데 몇천 세대가 나누니까 이제 느낌은 잘 없어요. 아마 한 집당 그래도 몇만 원씩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광명자치대학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여러 분 들어오셨는데, 기후에너지학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후에너지학과가 사람이 제일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적은데 이렇게 단기하려고 제일 세다. 가장 정의 학과다. 이렇게. 서울대도 과 많이 있어도 토크라스 과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가 자치대학의 대표 학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형 테크노밸리라고 학원동 쪽에 조성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냉난방에 쓰겠다라는 이거를 이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팔당댐에서 우리가 수돗물 원수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받고 인천도 받고 부천도 받고 다 팔당댐 물을 받고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그 팔당댐 물 원수가 파이프로 해서 오는 물이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외부 기온 대비해서 그 온도차를 가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냉난방에 쓴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26,000 RT 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데 26,000 RT가 냉동톤이라는 단어입니다. 26,000톤의 물을 얼릴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거래.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로 인해서 광명시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최대한 낮추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갈 거다. 이케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가 아니라 이케아는 2025년 옥상 보이시나요? 옥상 전체가 태양광으로 깔려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케아가 얼마 전에 가서 광명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공격적인 부분이 자기들 기업 이미지와 매우 닮았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옥상 견학 장소로 제공을 하기로 했고 이케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후나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장소도 제공해주기로 했고 지금 잘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코로나 사태만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아주 훌륭한 교육장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광명역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서 전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과제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3개 분야 51개 과제를 지금 뽑아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전혀 없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던 일이지만 기후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기왕이면은 전기를 덜 쓰는 제품을 쓰고 기왕이면은 환경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그래도 10분이지. 개구리가 냄비 속에 개구리 집어넣고 이렇게 불을 켜면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삶아지면서 오늘도 죽는 것처럼 이게 기후를 고민하는 시민단체에서 만드는 영상인데 집이 불이 났는데 너무 평온하게 아침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학교 가고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이지 않는가. 지금 지구가 저렇게 불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우리 고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같은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일상적이신 우리 여러 시민들이 오셔서 제가 힘을 많이 받고 봅니다. 고맙습니다.